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나스닥 시장에서 아쿠아메탈스, 티커로는 AQM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주가가 하루 만에 75%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죠. 근데 더 특이한 건 그날 뭐 특별한 뉴스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급등 뒤에는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실적 발표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니까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복합적인 이유요. 네, 여러분도 이런 갑작스러운 주가 변화, 그 배경이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공개된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현상 이면에 숨겨진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쿠아메탈스라는 회사,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속한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아쿠아메탈스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쿠아리파잉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죠. 이게 기존의 뭐 습식질환 방식이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상온에서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중요한 금속들, 뭐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도 높은 순도로 해소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기존 방식들은 보통 고온 공정이나 좀 유해한 화학물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쿠아리파잉은 상온에서 그리고 물 기반의 용매를 사용하니까 훨씬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거의 뭐 연금술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폐배터리가 귀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특히 2025년 들어서는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단순히 니켈 금속 자체뿐만 아니라 MHP라고 하죠. 혼합 수산화물 침전물. 이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 원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극재 전구체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받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FP 배터리가 점점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기존 기술로는 재활용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쿠아메탈스가 LFP에서도 높은 효율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앞으로 커질 LFP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목록에 줄 하나 더 그은 게 아니라 앞으로 쏟아져 나올 다양한 종류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까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바로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아, 그렇죠. ESG 경영이나 탄소 중립 같은 이슈들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죠. 네,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핵심 광물, 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원 부족 문제도 심각하고요. 맞아요. 공급망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쿠아리파이닝 같은 기술은 폐기물을 줄이면서 동시에 희소 자원을 다시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거죠. 뭐랄까 도시광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광산, 폐기물에서 자원을 캐낸다는 의미죠. 네, 이게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국가 경쟁력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자국 내 공급망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AQMS의 이런 기술 혁신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기술 하나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현실로 만들고 또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든든한 협력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기술 상용화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쿠아메탈스가 이 파트너십 구축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2025년 9월이었죠.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 기술을 가진 회사 임파서블 메탈스라는 곳하고 MOU를 체결했다고요. 네,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죠. 본 계약 전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약속 같은 건데요. 해저 광물하고 폐 배터리 재활용이라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흥미로운 조합이긴 하네요. 바닷속 자원이랑 폐 배터리 자원을 연결하려는 걸까요?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파서블 메탈스가 개발하는 기술이 해저에 있는 망간 단교 같은 데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으로 채취하는 거거든요. 아, 해저 자원에서도 배터리 핵심 광물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QMS 입장에서는 폐 배터리뿐만 아니라 해저에서 채굴된 새로운 원료까지도 자신들의 아쿠아 리파이닝 기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자원 정년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IRA 같은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국 내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거죠. 국내 기업과의 연결고리도 좀 눈에 띄던데요. 한국의 율호 같은 기업하고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었죠. 네, 율호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이건 아마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아시아, 특히 배터리 산업 강국인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원인 거죠. 그렇군요. 기술 개발하고 또 그걸 상용화하기 위한 파트너십까지 착착 진행하는 모습인데, 근데요, 이런 파트너십 발표가 9월에 있었는데 10월 주가 급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10월 13일 당일에 갑자기 새로운 계약이 짠 하고 발표된 건 아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분위기 혹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요?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급등 직전인 10월 초에요. 디트로이트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더 배터리 쇼가 열렸습니다. 아, 그 행사 저도 들어봤어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쿠아메탈스의 부사장 스티브 코튼이라는 사람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또 부스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을 가졌다는 말이죠. 아, 그런 큰 행사에 참여해서 회사를 알리고 기술을 선보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수많은 논의들이 물밑에서 오고 갑니다. 잠재적인 고객사나 투자자들과의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존 파트너십을 더 구체화하는 논의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발표된 건 없었지만 더 배터리쇼 참가를 통해서 이 회사의 기술이나 비전이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고 뭔가 좀 긍정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시장에 퍼져나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큰 발표를 앞둔 어떤 전조 증상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사는 단순히 회사를 홍보하는 걸 넘어서 회사의 기술력이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부사장급 인사가 직접 패널로 나섰다는 건 회사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계속 쌓이면서 9월에 있었던 임파서블 메탈스와의 MOU 발표 같은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회사 정말 뭔가 보여주겠는데?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겁니다. 기술 상용화 과정에 항상 따르는 그런 불확실성들을 이런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시장 소통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도 좋고 파트너십도 잘 구축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려면 뭐랄까 회사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좀 튼튼해야 하잖아요. 기본적인 안정성 같은 거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차체가 부실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쿠아메탈스가 2025년 여름에요. 나스닥 상장 폐지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더라고요. 주가가 계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면서 7월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 미달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경고를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곧 문 닫을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시그널이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죠. 그렇죠. 상장 폐지되면 주식 거래도 어렵고 자금 조달도 막히고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그야말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라는 지위는 단순히 그냥 이름값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또 투자자들의 신뢰, 기업 이미지, 이런 중요한 무형의 자산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당시 투자자들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위기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7월 말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서 8월 초에 바로 10대 1 비율로 주식 병합을 단행했습니다. 네, 액면 병합이라고 하죠. 주식수를 10분의 1로 줄여서 인위적으로 주당 가격을 10배로 끌어올리는 조치였습니다.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 상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그렇죠. 일단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마침내 9월 8일에 나스닥으로부터 모든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했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거네요. 한 달 사이에 모든 걸 해결한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단순히 상장을 유지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회사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걸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보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는 쉽게 쓰러지지 않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커다란 불확실성, 즉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진전 소식이나 파트너십 뉴스들이 비로소 시장에서 긍정적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다른 좋은 소식들이 있었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족쇄가 풀린 셈이니까요.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상 유지 확정이 9월 초였고 주가 폭등이 10월 중순이었으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가깝죠? 확실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생존 위기도 넘겼겠다. 이제는 회사가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재무 상태가 중요하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니까요. 회사가 아직 영업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계속 손실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시에라 RC라는 시설하고 관련 장비들을 매각해서 약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억 원 넘는 현금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돈 중 일부인 300만 달러로는 부채를 상환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 특히 아쿠아메탈스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들에게는 이 현금 흐름 관리가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연구개발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고 공장도 지어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업 손실 속에서도 운영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에라 시설 매각은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좀 개선하고 부채 부담을 줄여서 재정적인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재무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생존을 넘어서서 이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군살은 빼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체력을 비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적자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핵심 사업인 그 아쿠아 리파이닝 기술 상용화와 확장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르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비효율적인 부분은 정리하고 확보된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좀 더 스마트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비전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보는 게 회사의 재무적 생존 능력, 그리고 관리 능력이니까요. 맞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회사가 스스로 재무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꿀륜한 재무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술 혁신이라든지 파트너십 확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스닥 상장 유지라는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신뢰의 기반을 다진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 혁신, 전략적 파트너십 상장 유지, 위기 극복,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네요.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왜 아쿠아메탈스의 주가는 뚜렷한 뉴스 하나 없이 그렇게 폭등했을까?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들, 미래를 담보하는 그 강력한 기술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 생존 증명과 같았던 나스닥 상장 유지 성공,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무 개선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개별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네, 마치 물이 백돌씨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듯이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떤 임계점을 향해 달려왔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젠가탑이 어느 순간 딱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처럼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긍정적인 변화들이 마침내 시장의 인식을 극적으로 바꾸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신가요? 아, 그 비유 좋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에 나스닥 상장 유지라는 아주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잖아요. 네, 9월 8일이었죠. 풀리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하,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요인은 이제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고 기술력도 있고 파트너십도 잘 진행되는 것 같으니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댐에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어느 특정 수위를 딱 넘어서면서 갑자기 콸콸 쏟아져 내리듯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기대감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계속 쌓여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마침내 그 가치가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 쇼스퀴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막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게 상승폭을 턱 치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당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이 아쿠아메탈스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이 평소보다 좀 높았던 정황이 포착됩니다. 아, 정말요? 공매도가 많았다는 거군요.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펀더멘털 개선 요인들이 촉매제가 되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매수세가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 상승이 또 다른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커버링을 불러오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숏스퀴즈죠. 공매도를 쥐어짜낸다는 의미 그대로네요. 네,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폭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QMS의 경우에도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주춧돌 위에 이 숏스퀴즈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엔진이 갑자기 더해지면서 그날 75%라는 정말 이례적인 폭등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떤 하나의 결정적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기술의 성숙,
파트너십의 확장, 상장 폐지 리스크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다층적인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네,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죠. 거기에 더 배터리 쇼 참가 같은 걸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또 마침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상황에서 숏 스퀴즈 가능성이라는 기술적인 변수까지 결합되면서 나타난 아주 복합적인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절묘한 타이밍에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아쿠아메탈스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이야기를 넘어서서요. 이 배터리 재활용 분야나 혹은 좀 더 넓게 봐서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이번 AQMS 주가 급등 사례는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뉴스 공백 상태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회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쌓아온 내재 가치 개선 노력이 마침내 시장의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네, 특히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이라는 이 시대적인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행보들, 예를 들면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즉 상장 유지나 재무 개선 같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물론 항상 있겠지만 그렇죠. 단기 변동성은 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기술 그리고 자원순환이라는 이 키워드가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아쿠아메탈스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 사건은 시장이 지속 가능한 기술 그 자체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실적이나 빅뉴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또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 분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또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네, 오늘 아쿠아메탈스 주가 급등 사례를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복합적인 요인 분석부터 시장의 심리까지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런 사례 분석이 투자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